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형법 재산적 법익에 관련된 제 중에서 마지막으로 작물에 관한 제, 손괴에 관한 제, 권리행사의 방해에 관한 제, 이렇게 세 가지 죄를 공부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시 쟁점 관련돼 가지고 작물죄 관련된 것들이 몇 가지 나오고, 손괴죄나 권리행사 방해죄는 거의 모의고사도 나오지 않은 부분이라 가지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객관식용으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 209페이지 보면은 작물에 관한 죄가 나오는데, 의의를 보면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인 작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범죄다. 결국 다른 재산범죄에 의해서 취득한 물건, 재물을 갖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취득하거나 양도하거나 운반하거나 보관하거나 이런 것들을 알선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보호법익에 관련돼 가지고 보호법익은 본권 피해자의 재산권이라는 견해가 다수의 견해다. 즉 원래 재산 범죄로 어떤 본범이 재산 범죄로 물건을 영득했어요. 그러면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피해자, 원래 본범 저지른 피해자의 그 재산권 자체가 보호법익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고, 교환에 이제 보면은 이에 대해 작물죄의 본질을 작물에 대한 피해자의 추구권, 피해자의 추구권, 반환 청구권이 보호법익이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원 선생님이 처음에 주장하셨던 견해인데, 제 지도교수님이시고 현재 한국형사법학회에 살아계시는 가장 큰 어른이라 가지고 주장하신 바를 적어놓은 것 뿐이고, 현재 다수는 그냥 피해자의 재산권이 보호법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의 정도와 관련돼 가지고도 침해범이라는 견해, 그다음에 위헌범이라는 견해,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작물 알선은 위헌범이고 취득, 양도, 운반, 보관죄는 침해범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침해범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보면 무난하다고 판단이 돼요. 자, 그럼 이 작물죄에 관련돼 가지고 작물죄 본질이 무엇이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구권설이라든가 위법상태 유지설이라든가 아니면 이익설, 공범설이라는 거, 그다음에 결합설의 대립이 있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판례나 다수설이 결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위법상태 유지설을 취하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구권설에 의해서 가미하고 있는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추구권설은 교환을 보는 것처럼 어떤 피해자, 원래 재산범죄의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피해자가 점유를 상실한 재물에 대하여 추구 내지 회복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데 작물죄의 본질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즉 이 피해자가 사법상의 반환 청구권을 이 피해자의 사법상의 반환 청구권, 원래 절도범이나 횡령범에 대해서 내 물건 내놔라, 이 사람이 피해자가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반환 청구권을 전제로 해가지고 어떤 공법과 사법일 때 사법과의 어떤 통일적 유기적 해석을 도모하는 견해로서 우리나라에서 70년대에 나왔던 견해입니다. 근데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판례도 있지만 70년대 판례고, 이제 우리 판례는 어떤 결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추구권설을 지나서 위법상태 유지설이 있는데, 이 위법상태 유지설은 본범에 의해 성립된 위법한 재산 상태, 즉 원래 소유자가 있고 절도범이나 횡령범이 있어요. 그럼 이거 원래 이 사람 물건인데 이 절도범이나 횡령범이 물건을 가져왔을 때 이거는 위법 상태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는데 작물죄의 본질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위법 상태 유지설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범에 의해 성립된 위법한 재산 상태를 본범 또는 재물의 점유자와의 합의, 어떤 본범과 작물범과의 내적 합의에 의해서 유지 존속시키는데, 위법 상태를 유지 존속시키는데 본질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견해는 그러니까 작물죄의 본질을 형법의 독자적 입장에 의해서 파악한다고 하는 견해고, 앞에 추구권설은 사법과의 관계상 반환 청구권의 유무를 갖다가 전제로 하고 있다. 형법과 사법을 통일되게 해석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위법 상태 유지설이 좀 더 타당한 견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두 개의 견해를 합쳐놓은 결합설이 더 타당한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위법상태 유지설에 의하면 이 견해는 본범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작물의 개념 내지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성이 있다는 문제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추구권설과 위법상태 유지설에 대해서 이익설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의 다수설적 입장은 결합설의 입장이다. 밑에 보는 것처럼
추구건설과 유지설을 결합하여 피해자의 반환 청구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는 것과 위법한 재산 상태의 유지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 다수결적 입장이다. 판례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도 보면은 그 재판 요지 두 번째 줄 보시면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 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여, 즉 반환 청구권 행사를 전제로 하면서도 위법한 재산 상태를 유지시키는 경우에는 작물보관자가 성립한다. 그래서 결합설의 입장에 있어요. 근데 이런 결합설의 입장에 의하면 약간 모호한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물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어느 기준을 택할 것이냐, 유법 상태의 유지설을 취할 거냐, 아니 추구건설을 취할 것이냐, 애매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다수의 견해들은 좀 결합설적 입장이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위법 상태의 유지설의 입장이 좀 타당하다. 그렇지만 이제 좀 제한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불법 원인 급여물에 대해서는 작물성을 인정하고 선의 취득, 가공 등에 의한 경우는 작물성을 부정하는 그런 결론적 결론을 내고 있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구성요건 체계는 기본적으로 작물죄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그다음에 상습으로 하는 경우에 상습 작물죄를 처벌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실범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단순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아요. 작물죄와 관련돼 가지고. 그러나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작물죄를 범하는 경우에 처벌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작물죄 미수범도 처벌하지 아니한다 보면 되고, 작물범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친족 상도례가 적용돼. 친족 상도례는 기본적으로 본범과 피해자가 이렇게 양자 관계가 있는데, 작물범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있고 본범이 있고 작물범이 있습니다. 이게 3자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3자 간의 관계에 따라 가지고 친족 상도례를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자적이라기보다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물범과 피해자 간에 328조 1항 2항의 신분관계가 있을 때는 동주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제 작물범과 본범 간에 328조 1항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는 그 독특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친족 상도례 규정이 좀 다르게 적용된다 하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작물죄와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작물죄는 작물죄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 있다 봤을 때, 자, 작물죄와 관련돼 가지고 작물죄 주체, 객체, 행위, 인식 플러스 의사라고 하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기본적으로 써놓고, 거기 보면 뭐 작물죄에 관련돼 가지고 의의라 성격을 보면 협의의 포괄일체다. 취득하고 양도하고 보관하고 그다음에 뭐 알선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면 하나의 포괄일체가 된다 보면 되고, 이 작물죄의 기본적 성격은 본범 비호적 성격, 즉 원래 범죄를 저지른 재산 범죄가 있으면 이 재산 범죄자 범죄인을 비호한다는 그런 그 본범 비호적 성격과 본범 방조적 성격을 강조하고 띄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절도죄나 횡령죄보다 형이 중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절도죄는 6년 이하, 횡령죄는 5년 이하임에 반해서 이 작물죄는 7년 이하로 굉장히 좀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본범을 비호하거나 방조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방조하는 성격이 있다라 방조범은 아니란 얘기예요. 독자적 범죄일 뿐이다. 그렇게 독립된 범죄다 이렇게 보면 되고, 주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면은 본범의 정범을 제외한 모든 자, 여기 보면 자, 주체는 본범의 정범을 제외한 모든 자다. 즉 주체는 뭐 아무나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제한이 있다는 거죠. 즉 뭐냐, 이 본범과 공동정범, 간접정범 아니면 뭐 관련돼 가지고 합동범이다 이러면 우리가 그때는 그냥 본범이기 때문에 작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본범의 정범이라 했을 때 본범의 정범은 공동정범, 합동범, 간접정범 같은 경우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작물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면 되고, 그러므로 본범의 정범은 작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교사범은 작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게, 자, 내가 누구한테 절도를 교사했어요. 그 사람이 절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절도한 물건을 재물을 절도해가지고 오면 그 물건은 작물이 되고 그것을 내가 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작물 취득자가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교사한 범죄를 통해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재산범죄를 저지르면은 저 사람이 본범이 되고 그 재산범죄에 의해 취득한 물건을 나한테 넘겼다. 그럼 내가 취득했다면 내가 작물 취득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다시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을 교사했지만 나와 저 사람이 범죄를 공모해 가지고 공동정범이 됐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저 사람이 절도를 해가지고 왔다. 근데 나는 공동정범이다 하면 뭐예요? 나는 바로 절도죄의 정범이 되는 거죠.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가 그 물건을 취득하더라도 작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범의 정범을 제외할 때 본범의 정범에 해당하면 작물죄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교사범이나 방조범일 때는 그 작물을 취득하면 작물죄를 반드시 논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교사범은 잘 보는 게 정범은 작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본범의 교사범은 작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양자의 차이를 잘 이해해두고 이거는 사례형 문제라든가 객관식 문제도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표준 판례 하나 있는데 판결 요지 보시면은 작물이라 함은 재산죄의 범죄 행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취득한 물건이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의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충분하므로 본범의 행위가 우리 형법에 비추어 절도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은 작물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안이냐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차량을 리스한 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리스 계약을 통해 가지고 리스를 했는데 이 차량을 갖다가 리스한 차량을 갖다가 빼돌려 가지고 한국으로 수출한 경우입니다. 그때 이제 한국에서 그 리스 차량을 산 사람들은 과연 작물죄가 될 수 있겠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작물죄가 된다고 본 거죠. 밑에 이제 그 판결 3번의 밑줄친 부분 보시면 국제사법에 따라 위 리스 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인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하면 위 차량들의 소유권 리스 회사의 소유에 속한다. 리스 회사의 소유에 속하는 거를 리스 계약에서 어떤 사람이 리스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리스 이용자들은 리스 회사의 관계에서 위 차량들에 관한 보관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위 차량들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의 구성권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므로 되고 이에 의해 영득한 차량들은 작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작물 취득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의 결론은 정당하다. 즉 리스 회사가 있고 리스 회사로부터 리스한 리스 이용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타인의 재물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데 임의로 처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수출해가지고 한국 수출업자가 그걸 산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그런 상장을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다? 저 사람의 횡령 행위에 대해서 내가 조사하거나 방조한 게 아니죠. 그럼 나는 작물죄 본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작물죄에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미국에 있는 리스 이용자와 공동으로 어떤 그 공모를 해가지고 공동 실행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횡령죄 공동정범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차량을 받더라도 나는 작물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물 취득자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본범, 정범을 제외한다. 자, 객체는 작물이에요. 이제 우리가 작물인데 작물의 의미를 잘 알아야겠죠.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범죄, 그러니까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입니다. 재산상의 이익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물과 관련돼 가지고는 작물 자체의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본범과의 관련성이라고 하는 요건, 그 작물 그 자체의 요건과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본범과 관련된 요건, 즉 본범과 관련성이라고 본범과 관련성 요건, 본범 관련성 요건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작물 자체가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고 본범과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냐 관련돼서 결국 작물이라고 하는 건 작물 그 자체 요건은 기본적으로 재물이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은 안 된다는 겁니다. 교환해 보는 것처럼 작물 그 자체 요건으로 첫 번째 재물이고 재산상 이익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럼 재물이면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포함되냐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포함된다는 게 다수결과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물 자체 요건은 재물로서 관리 가능한 동력도 포함된다. 자, 그 다음에 재물의 동일성 여부와 관련돼 가지고 영득한 재물 그 자체 또는 그것과 물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재물이 된다. 즉 어떤 작물을 얻었을 때 그 영득한 재물 그 자체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작물이 물건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원형이 변형됐다. 그럼 그거는 우리가 작물이냐 아니냐로
따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불상을 갖다가 국보급 불상을 갖다가 훔쳤어요. 어떤 사람이 절도했습니다. 그 불상을 금괴로 녹여서 나한테 금괴로 넘겼습니다. 자, 그럼 원형은 보존 안 됐지만 과연 동일한 작물로 파악할 수 있겠냐고 관련돼가지고 거기 것처럼 원형의 변형이 있더라도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 된다. 즉 귀금속의 원형을 변형하여 금괴로 만든 경우, 그 경우에도 우리가 작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복사한 작물의 작물성인데 복사물 자체는 작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작물이 아니다. 그다음에 대가작물의 작물성인데 대가작물은 작물이 아니라는 거죠. 즉 거기 보는 것처럼 작물인 금전으로 매입한 다른 물건이나 매각대금, 작물을 전당포에 전당 잡힌 전당표 이런 것들은 작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돈을 훔쳐왔습니다. 그 돈으로 다른 물건을 사가지고 그 물건을 나한테 팔았을 때 그 물건은 현금과 금전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가작물로서 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물 자체의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환에 나오는 것 중에서 환전통화의 작물성, 즉 현금을 수표로 바꾸거나 현금을 은행에 넣었다가 10,000원짜리를 은행에 넣었다가 수표로 바꾸거나 자기업 수표를 은행에 넣었다가 현금으로 바꾸거나 10,000원짜리를 50,000원권으로 바꾸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 과연 작물성이 유지될 것이냐, 작물의 동일성이 유지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는데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입니다. 현금 자체는 뭐다? 현금 자체는 그 금액의 가치가 중요한 거지 현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 입장에서는 우리가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부분은 모의고사 논점이라든가 각종 시험의 논점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절취한 현금을 은행에 넣었다가 그 다음날 자기합 수표를 뺐다. 자기합 수표가 절취한 재물로 자기합 수표를 뺐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줬다면 이 사람은 작물취득자 성립할 수 있냐고 관련돼 가지고 작물취득자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논점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표준 판례로 나오는데 표준 판례 관련돼 가지고 212페이지 보면 금전은 고도의 대체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종류의 통화와 쉽게 교환할 수 있고 금전 그 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금액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가 거래상 의미를 가지고 유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작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는 물리적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작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작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것처럼 자기합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현금을 자기합 수표로 바꾸는 경우도 똑같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환에 그 212페이지에 뭐 작물이 아닌 건 나오는데 이건 객관식용으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되겠죠. 수뢰죄의 뇌물. 수뢰죄는 재산범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수뢰죄의 뇌물이라든가 문서위조죄의 위조문서, 통화위조죄의 위조통화, 유가증권 위조죄의 위조 유가증권, 도박죄의 도금, 마약범죄의 마약, 윤락범죄의 화대, 산업법 위반의 불법 어획물, 관세법 위반의 밀수품, 문화재보호법의 도굴품 이런 것들은 작물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재법상의 도굴품 같은 경우 각주 보시면 도굴품은 작물은 아니지만 문화재보호법 82조 사망 및 사항은 도굴의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및 알선 행위를 작물죄처럼 똑같이 7년 이하의 형벌로 처벌하고 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봤지만 유가증권 자체, 유가증권 관련돼 가지고 유가증권 위조죄에서 위조된 유가증권 그 자체는 작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위조된 유가증권을 절취했다. 그럼 절취한 것을 알고 그걸 누군가가 사갔다면 절도에 의해서 생겨난 재물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사간 거는 우리가 작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밑에 판례 98년도 판례 보면은 스키장의 재판요지 그 2번 보시면 스키장의 리프트 탑승권이 형법상 유가증권이다. 근데 이제 유가증권을 위조한 경우예요. 이제 재판요지 4번 보시면 리프트 탑승권 발매기를 전산 조작하여 위조한 탑승권을 발매기에서 뜯어간 행위는 탑승권 위조 행위와 위조 탑승권 절취 행위가 결합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위조한 탑승권을 갖다가 뜯어간 것은 절도죄에 해당하고 그것을 누구한테 판매했다면 저 사람은 작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상대방은. 그렇기 때문에 작물성을 인정한 사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물 자체 요건은 그 정도지만 이제 본범과 관련된 요건에서 중요한 것 관련되시고 본범은 반드시 재산범죄에 대해요. 그때 앞에 봤던 것은 뇌물범죄라든가 위조범죄 같은 것들은 우리가 작물죄에서의 그 본범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본범의 성질은 재산범죄. 여기서 재산범죄, 형법상 재산범죄를 말하느냐? 그거 이외에 특별법의 재산범죄, 특경법의 재산범죄 이런 것들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득한 재물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본범은 어느 정도의 구성요건, 어느 정도의 범죄 성립이 있어야 되냐 관련돼 가지고 본범의 범죄가 어느 정도 성립했을 때 작물범이 성립할 수 있겠냐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본범의 그 실현 정도는 구성요건에 해당한 거 위법한 정도. 제가 거기 종속 정도를 T 플러스 R이라는데 T는 구성요건, R은 위법성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범은 최소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은 그 행위만 하면은 우리가 그 작물범은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있는데 본범의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로 인해 취득한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은 그 자체로 작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밑에 보는 표준 판례에서 나오는 것처럼 재판유지 1번 보시면은 작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작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뭐냐? 그 다음 케이스가 더 중요한데 표준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그 밑에 케이스를 보는 것처럼 컴퓨터 사용 사기죄.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죠? 컴퓨터 사용 사기죄의 객체는 뭐예요?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컴퓨터 사용 사기죄를 통해서 내 통장에다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빼내는 행위는 우리가 그거는 재산상 이익을 빼내는 거기 때문에 작물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는 것처럼 컴퓨터 사용 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 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 카드 사용 권한이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 자동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이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결과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작물 또한 될 수 없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사기가 성립해가지고 컴사 계좌 이체를 했다. 컴사기로. 그러면 내 계좌로 계좌 이체했을 때 그 계좌 안에 들어온 돈은 뭐다? 그 돈을 내가 인출하거나 뭐 쓰는 것들은 사기죄도 안 되고 절도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누구한테 줬다 할지라도 작물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본범과 관련된 요건으로서는 그 정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본범과 작물범의 시간적 관계라는데, 그러면 본범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되는데, 최소한 그 정도가 성립한다면 작물범이 종속화해서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본범 행위가 과연 기수에 이르러냐, 아니면 재물을 영득하기만 하면 되냐, 관련된 기본적으로 본범의 행위는 좀 기수에 이르러야 되지만은, 여기 보는 것처럼 강도 살인이라든가 강도나 공갈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경우는 재물을 먼저 영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재물 영득이 앞서는 경우에는 재물 영득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작물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횡령죄에서 정을 알면서 횡령물을 취득한 죄에서 작물죄가 성립하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내가 이 물건을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횡령을 했습니다. 근데 횡령한 물건인지 알면서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받았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작물죄가 성립할 수 있겠냐를 내 가지고 이거는 표현사례 입장이라든가 실현사례 입장에서 의할 때 좀 견해가 나눠진다는 거죠. 표현사례 입장에서 보면 횡령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함으로써 기수가 되므로 그것은 작물이 되고 그것을 다시 취득하는 악의 매수자, 알고 있는 제3의 매수자는 뭐다? 악의 매수자는 그때는 작물 취득자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현사례 입장에서 보면 본범의 재물 영득이라는 재물 영득이 현실화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횡령죄에게 공범이 성립할 뿐이다 하는 정도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주체와 객체 관련돼서 객체 작물로서 작물 자체 요건, 본범과 관련된 요건의 논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위가 나오는데 행위는 굉장히 많죠. 행위는 이제 여기 보면 취득, 양도, 보관, 관련돼가지고 취득, 양도, 그 다음에 운반, 보관, 알선까지 이런 행위들이 쭉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행위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의 이전 플러스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해야 된다. 그때 판례도 보는 것처럼 취득이라고 하면 점유를 이전 받음으로써 그 작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작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작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작물을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양도라고 하는 건 현실적 점유의 이전이다. 근데 이제 취득과 양도와의 관계를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양도라고 하는 건 작물인 정을 알지 못하고 취득한 후에 그 정을 알면서 제3자에게 수여하는 겁니다. 즉 처음부터 작물인 정을 알고 내가 받았다 하면 어떻게 해요? 작물 취득죄예요. 근데 작물 양도죄는 뭐냐? 작물 양도 처음에 받을 때는 작물인지 몰랐어. 하지만 나중에 작물인 줄 알고 이걸 제3자한테 넘기면 그땐 작물 양도죄가 성립한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처음부터 거의 교환은 맨 마지막 줄 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작물임을 알고 취득하고 양도하면 뭐예요? 협의의 포괄 일죄로서 작물 취득죄만 성립한다. 그다음에 이제 운반과 관련돼 가지고, 운반이라는 건 장소적으로 이전해 주는 거죠. 그 판례 하나 있는데 재판 요지 보시면은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 등으로부터 그들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고 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피고인은 강도 예비죄와 아울러 작물 운반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면 상당하다. 라고 하는 이제 운반의 개념들을 보시면 되고, 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을 받아 작물을 자기 점유하에 두는 것으로 점유의 취득은 있으나 사실상의 처분권 취득이 없다는 점에서 취득죄와 구별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과 보관의 차이는 뭐냐? 점유를 이전받는 건 맞는데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하면은 작물 취득죄,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작물 보관죄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표준 판례 하나 보시면은 전당포 영업자가 그 판시상 5번 보시면 표준 판례, 전당포 영업자가 보석들을 전당 잡으면서 인도받을 당시 작물 인정을 몰랐다가 그 작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은 행위는 작물 취득죄에 해당하지 않고, 어떤 전당포 영업자가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보석들을 전당 잡은 경우에는 이를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작물 보관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그 대부분 2006년도 판례는 그 위에 있는 1986년도 판례랑 똑같은 판례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관죄가 성립하려면 작물이라는 점을 나중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의심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정당하게 그 작물을 전당 잡을 그런 권한이 있다면 작물 보관죄마저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표준 판례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면 됐고, 그 밑에 이제 알선 관련돼 가지고 알선이라고 하는 건 작물의 취득, 양도, 운반, 보관을 매개하거나 주선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뭐 알선 행위설 계약, 알선죄 기수 시기가 언제냐 관련돼 가지고 알선 행위설, 계약 성립설, 뭐 점유전설이 있는데, 판례를 보시면은 작물의 취득, 양도, 운반, 보관 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한 이상 계약 성립이나 점유전이 없더라도 알선죄가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알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계약 성립이나 점유전과 상관없이 뭐 매개하기만 하면, 주선하기만 하면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보는 것처럼 판결론지에 보시면은 215페이지 판결론지, 알선이란 작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여러분 받으시면 되고, 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당연히 고의, 작물에 대한 인식과 그런 것들을 갖다가 넘기는, 작물에 대한 인식과 그런 행위를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냐? 당연히 충분하다는 거죠. 자, 그럼 불법 영득 의사가 필요하냐와 관련돼 가지고 그 불법 영득 의사가 작물을 취득한다 했을 때는 취득죄에 있어서는 불법 영득 의사를 필요로 하는 영득죄이지만 나머지 행위 태양은 그런 불법 영득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설적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수 문제 관련돼 가지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이 보관된 작물을 횡령한 경우, 그런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냐 그랬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작물 보관죄만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설 및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 판례는 여러분들이 좀 잘 봐두세요. 재판 요지도 보시면은 절도 범인으로부터 작물 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미 처분하였다 하여도 작물 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에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회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작물죄 관련돼 가지고 이 정도로 보면 되고, 상습 작물죄를 기본적으로 처벌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상 과실, 중과실 작물죄를 처벌한다. 작물죄에서는 단순 과실로 인한 작물 취득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물죄는 뭐 몇 가지 크게 쟁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객관신용 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돈점 관련된 것들 사례형으로 준비할 때 작물에 관련된 작물성에 관련된 거, 특히 환금 작물에 환금성 있는 작물의 그 작물성 여부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컴사교 관련된 그 작물성이 인정되느냐 하는 여부 문제, 그런 것들은 자주 나왔던 문제니까 그런 것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작물죄는 여기서 마치고 쉬었다가 손괴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